한양 저자거리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종로 뒷골목 쓰레기장에서 태어나 짐승처럼 자란 계집아이가 훗날 왕실조차 두려워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관상가는 무릎을 꿇었고 그 아이를 버린 자들은 하나같이 파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인조 임금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인조 5년 봄 한양 종로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개똥이라 불리는 계집아이가 살았습니다. 본명조차 없었습니다. 어미는 주막의 창녀였고 아비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미는 뒷골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거지 노파가 주워 키웠지만 그나마도 아이가 5살 되던 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개똥이는 진짜로 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자거리 뒷골목에는 주인 없는 떠돌이 개들이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개똥이는 그 개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개들 사이에 파고들어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되는구나. 어미가 창녀인데 자식이 온전하겠느냐.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저런 것은 일찍 죽는 게 세상을 위해서도 나은 일이지. 개똥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때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붙어 쥐 둥지 같았습니다. 옷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더기 1000조각 몇 개를 주워 몸에 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똥이를 보는 사람들 중 일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러움과 냄새 너머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눈빛이 그러했습니다.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 눈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흉측한 것이라며 돌을 던지고 멀리했습니다. 그해 여름 한양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마가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한강이 범람했고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자거리는 거지들로 넘쳐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개들과 나눠 먹던 음식 찌꺼기마저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열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어느 날 개똥이는 쓰러졌습니다. 종로 뒷골목 쓰레기장 옆 비가 내리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지나가던 안악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거지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악은 다시 한번 개똥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이잖아요. 그것도 계집아이. 안악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남편은 남대문 밖에서 조그만 약방을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김씨는 마음씨가 곱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늘 안타까워하던 차였습니다. 김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를 업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살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의원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흉년에 한 입 더 먹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청을 듣고 또 쓰러진 아이를 진찰해보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 맥이 아직 살아있어. 살 수 있을 것 같소. 의원 부부는 개똥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상처에는 약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개똥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러움이 씻겨나간 아이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이마,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코, 붉은 입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8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김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 아이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얼굴이 맞나요? 의원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술을 익히면서 관상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한 바 있었는데 이런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의원 부부는 개똥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옥주. 구슬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주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깨끗한 곳에서 지내자 금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옥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김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밤에 무서우면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옥주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옥주가 처음으로 김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옥주, 여기가 내 집이란다.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옥주가 의원 집에서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대문 밖 약방 주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원 부부가 뒷골목 거지를 주워다 키운다더라. 그것도 창녀의 자식이라던데. 에이, 그런 것을 왜 데려다 키워? 나중에 탈나는 거 아냐? 동네 부녀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같은 골목에 사는 부자 상인 박서방의 아내가 앞장서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김씨 그 사람도 참.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이지 왜 천한 것을 주워다가 키우나. 동네 망신이야. 박서방의 아내는 아들 둘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김씨를 늘 깔보고 살았는데 김씨가 아이를 데려와 키우자 묘한 질투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꿋꿋하게 옥주를 보호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옥주는 김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약방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빼어났습니다. 의원도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약초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손놀림도 정확하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옥주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귀양을 가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한양 거리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대문 밖 약방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원이 맞이하자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 제 부인이 병을 앓고 있어. 한양의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어. 혹시 선생께서 방법을 아시는지? 의원은 자세한 증상을 물었습니다. 사내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일반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부인께서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이 아니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의 사화로. 저희 집안이 몰락했어. 부인은 그 충격으로. 의원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만으로는 낫기 어렵소.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오. 그때 약방 안쪽에서 옥주가 나왔습니다. 약초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옥주는 사내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내는 옥주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에이, 이 아이는.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옥주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 혹시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도 되겠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의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이 아이는 저희 딸이오. 사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오. 잠깐만. 제 부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소. 이 아이를 보면 부인의 병이 나을 것 같소. 의원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내가 내미는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루만이요. 하루만 다녀오게 하겠소. 옥주는 사내를 따라 북촌의 큰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컸지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수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옥주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한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눈은 감긴 채로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누군가를 데려왔소.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내가 옥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부인의 손을 잡아주겠느냐? 옥주는 조심스럽게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부인은 옥주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옥주도 이상하게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부인. 옥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옥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옥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옥주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주도 부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죽을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입에 댄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감격했습니다. 아이야,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겠느냐? 내가 무엇이든 해주마. 하지만 옥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해요. 제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옥주는 약속대로 하루 만에 의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북촌의 사내는 자주 약방을 찾았습니다. 부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옥주를 만난 후로 확실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감사의 표시로 약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재를 구하기 어려울 때면 구해다 주었고 약방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의원 부부는 기뻤습니다. 옥주 덕분에 약방이 번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곱지 않게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의 박서방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옥주가 북촌 양반가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천민 주제에 양반가를 드나들다니. 저것 봐라, 저 계집아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 아냐? 박서방 아내는 동네 안악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아이가 있으면 우리 동네가 더러워진다니까. 창녀의 자식을 왜 양반가에서 받아주겠어? 분명 무슨 사수를 부리는 거야.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 관상이 흉하다던데? 밤에 귀신을 불러들인다더라. 그래서 북촌 부인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저 아이한테 넋이 빠진 거래. 김 씨는 그런 말들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옥주에게는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옥주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였으니까요. 옥주가 13살이 되던 해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 유명한 관상가가 왔습니다. 이름은 설청명. 전국을 떠돌며 관상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본 관상은 백발백중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그의 관상을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설청명은 남대문 근처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 아내가 설청명을 찾아갔습니다. 관상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동네에 흉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창녀의 자식인데 요즘 양반가를 드나들며 수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관상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청명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흉한 아이라. 얼마나 흉하기에 그러시오? 글쎄요,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가 있으면 동네에 재앙이 온다고. 설청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봐드리지요. 내일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박서방 아내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옥주를 골탕 먹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 아내는 의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씨, 나 좀 봅시다. 김씨가 나오자 박서방 아내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양에 유명한 관상가가 와 있다는 거 알지? 그분이 우리 옥주 관상을 한번 봐주고 싶다네. 좋은 기회잖아. 데리고 오게. 김씨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옥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막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청명이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3년 후에 큰 재물을 얻을 것이요. 당신은 아들을 낳을 관상이요. 당신은 조심하시오. 내년에 큰 병을 앓을 수 있어. 사람들은 감탄하며 돈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김씨와 옥주가 들어서자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옥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설청명도 옥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청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에이, 이런. 설청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 눈, 코, 입, 귀, 턱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옥주의 흉한 관상이 폭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설청명이 한 행동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청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이, 이것은 설청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왕비의 관상입니다. 주막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왕비의 관상? 창녀의 자식이? 박서방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획과 완전히 반대로 된 것입니다. 설청명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마는 하늘을 품었고 눈빛은 해와 달을 담았으며 코는 산처럼 우뚝하고 입은 덕을 머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귀를 보십시오. 이것은 만인을 구제할 귀입니다. 설청명은 김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키웠습니다. 설청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러했군요. 이 아이는 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이 내린 귀한 명입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니 모두 명심하십시오. 주막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옥주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민의 자식이라고 경멸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왕비의 관상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옥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옥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박서방도 아내를 데리고 의원 집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김씨가 물었습니다. 옥주야, 기분이 어떠니? 이제 모두가 너를 귀하게 대하잖니? 옥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저예요. 관상이 뭐든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김씨는 옥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설청명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설청명이 다시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북촌의 그 사내와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그 아이의 양부이십니다.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양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 죄송하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옥주를 저희 집 양녀로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의원이 펄쩍 뛰었습니다. 김씨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옥주는 저희 딸입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옥주는 왕비의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청명이 거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살 운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을 구제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분이 필요합니다. 의원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집안은 비록 몰락했지만 여전히 양반의 신분입니다. 옥주를 제 양녀로 삼으면 옥주는 양반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공부, 예절, 그림, 음악,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내가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옥주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옥주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옥주는 여전히 부인의 딸입니다. 제가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의원 부부는 옥주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옥주야, 내가 결정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옥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우리 옥주.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란다. 옥주는 북촌 양반가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정빈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사화에 연루되어 낙향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관직은 잃었지만 학식과 인맥은 여전했습니다. 옥주는 이정빈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동몽선습, 수학을 거쳐 논어까지 나아갔습니다. 옥주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뜻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정빈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구나. 보통 아이가 3년 걸릴 것을 3달 만에 마치는구나. 옥주는 글뿐 아니라 예절, 그림, 음악도 배웠습니다. 특히 검은고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옥주가 검은고를 타면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정빈의 부인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옥주가 곁에 있으면서 부인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인은 옥주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옥주야,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옥주는 매주 한 번씩 남대문 박 의원 집을 찾았습니다. 김씨 부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약방 일도 계속 도왔습니다. 김씨는 그런 옥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옥주가 이렇게 커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옥주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한양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밖 빈민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났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조정에서는 한양 곳곳에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지만 역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대문 밖 의원 집도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의원은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김씨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쳐갔습니다. 옥주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의원이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옥주야. 너까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옥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야 해요. 옥주는 약방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지어주고 물을 먹이고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주가 돌본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열에 8이 죽어나갔지만 옥주가 돌본 환자들은 열에 6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남대문 밖 약방에 가면 산다더라. 그곳에 신통력을 가진 처녀가 있다더라. 약방은 더욱 붐볐습니다. 의원과 김씨, 옥주는 쉴 틈도 없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병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양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옥주가 달려갔습니다. 김씨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역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치료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도 지쳐 있었고 약재도 바닥이 났습니다. 옥주는 밤새 김씨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요. 옥주는 울면서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옥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어머니만은. 그때였습니다. 옥주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쓰레기장에서 개들과 지낼 때 개들이 아플 때면 특정한 풀을 찾아 먹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풀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 성곽 밖 북한산 자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주는 그 풀을 찾았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마침내 풀을 찾아냈습니다. 옥주는 그 풀을 캐서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급히 다려서 김씨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씨가 눈을 뜬 것입니다. 옥주야. 어머니. 옥주는 김씨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의원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옥주가 그 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그 풀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로구나. 역병에 특효가 있다는. 의원은 급히 그 풀을 더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먹였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열이 내리고 구토와 설사가 멈췄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대문 밖 약방에 영약이 있다. 그곳에 처녀가 하늘이 내린 의원이다. 조정에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옥주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옥주가 궁에 들어간 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옥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옥주를 보더니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 처녀가 역병을 물리친 자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주라고 하옵니다. 어디서 왔느냐? 남대문 밖 의원의 딸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은 약초가 무엇이냐? 옥주가 설명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즉시 그 약초를 대량으로 구해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신하들이 명을 받들었습니다. 왕이 다시 옥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짐이 내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옥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병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왕은 옥주에게 은자 100냥과 비단 50피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의원 부부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옥주는 궁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병은 석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옥주가 찾은 약초 덕분이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옥주를 성녀라고 불렀습니다. 옥주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북촌 양반가에 머물면서도 매주 남대문 밖 약방을 찾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옥주가 18살이 되던 해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왕실에서 옥주를 궁녀로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병을 앓고 있는데 옥주가 곁에 있으면 나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정비는 기뻐했습니다. 옥주야, 이것은 큰 기회란다. 궁녀가 되면 왕실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 하지만 옥주는 고민했습니다. 양아버지, 저는 백성들 곁에 있고 싶어요. 궁에 들어가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정빈이 설득했습니다. 옥주야, 생각해봐라. 궁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단다. 왕실의 힘으로 백성을 구할 수 있어. 옥주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왕비마마를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궁 밖의 백성들도 계속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왕은 옥주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옥주가 궁에 들어간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왕비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궁궐 생활의 무게가 왕비를 짓눌렀습니다. 옥주는 왕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왕비는 옥주를 경계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마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왕비의 관상이 있다고 하더구나. 황송하옵니다. 왕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황송이냐? 내가 왕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옥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소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저 마마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왕비는 옥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옥주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비는 옥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옥주는 왕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궁궐의 답답함에 대해, 왕과의 어려움에 대해, 자식에 대한 걱정에 대해. 왕비는 옥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옥주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왕비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왕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왕도 놀랐습니다. 중전, 요즘 안색이 참 좋소. 전하, 옥주 덕분입니다. 왕이 옥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중전을 살렸구나. 짐이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옥주는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궁 밖의 백성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그 후로 옥주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궁에 머물며 왕비를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이틀은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남대문 밖 약방을 중심으로 옥주는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왕실에서 받은 녹봉을 모두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옥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었다. 하늘이 내린 여인이다. 사람들은 옥주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에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제 병을 좀 봐주시겠소? 옥주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걷기가 힘들고 숨도 차오. 옥주가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얼마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약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아가씨, 제 병이 나았소.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데려왔소. 이 사람들도 병을 앓고 있소. 옥주는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옥주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옥주가 21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왕실은 기뻐했습니다. 10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옥주는 왕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왕비를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음식을 챙기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왕비는 옥주에게 말했습니다. 옥주야, 내가 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물론이십니다, 마마. 소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왕비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궁궐은 긴장했습니다. 산파들이 모였고 의원들이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중전마마와 아기 모두. 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는가?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옥주가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소녀가 해보겠습니다. 왕은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옥주는 왕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산파들을 물리치고 혼자 왕비를 돌보았습니다. 옥주는 왕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 저를 보세요. 숨을 크게 쉬세요. 옥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옥주의 눈을 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옥주는 왕비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어릴 적 쓰레기장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마,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왕비는 옥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마, 이제입니다. 지금 힘을 주세요. 왕비가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마마, 왕자이십니다. 옥주는 아기를 받아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옥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밖에서 대기하던 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중전, 아들이라니. 왕은 옥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옥주, 내가 왕실의 은인이로구나. 짐이 내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옥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왕은 옥주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정의품 수건의 품계를 내렸고 궁 안에 큰 처소를 하사했습니다. 옥주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는 시샘을 불렀습니다. 궁궐 안에는 많은 궁녀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옥주를 질투했습니다. 천민 출신 주제의 수건이라니. 왕비마마의 총애를 받는다고 우쭐대는구나. 특히 숙의 정씨가 가장 심하게 옥주를 시기했습니다. 정씨는 왕의 후궁이었지만 왕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왕자를 낳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분노가 옥주에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없었다면 왕자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정씨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처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고열과 경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이옵니다. 한 의원이 외쳤습니다. 왕이 노했습니다. 무엇이라? 누가 감히 중전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왕비가 먹은 약에서 독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 약을 지은 사람은 옥주였습니다. 옥주를 잡아들여라. 옥주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왕비마마께 독을 바쳤느냐? 아닙니다. 소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내가 지은 약에서 독이 나왔다. 소녀가 지은 약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이 계집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천민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분명 요사한 술법을 부린 것입니다. 다른 후궁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이 계집은 왕비마마를 독살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 한 것입니다. 옥주는 억울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옥주, 짐이 내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배신을 했단 말이냐? 전하, 소녀는 입을 다물어라. 내 죄는 명백하다. 왕비를 독살하려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옥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방이었습니다. 옥주는 벽에 기대어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주야.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옥쇠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옥주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거 어머니는 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꼭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의원도 함께 왔습니다. 옥주야, 내가 궁궐에 상소를 올렸다.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정빈도 찾아왔습니다. 옥주야, 내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구하겠다. 포기하지 마라. 옥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왕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고 정 씨와 다른 후궁들은 계속해서 옥주를 모함했습니다. 의원의 상소도 이정빈의 청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옥주가 사형을 당한다고? 왕비를 독살하려 했다던데? 말도 안 돼. 옥주가 그럴 리 없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옥주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왕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 전날 밤이었습니다. 감방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힘을 내어 감옥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마마. 옥주는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옥주야,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마마, 무슨 말씀을. 나는 안다. 내가 무고하다는 것을. 하지만 전하께서 노하셔서. 내가 힘이 없구나. 왕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주야, 내가 나를 2번이나 살렸는데 나는 너를 구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마마, 괜찮습니다. 소녀는 마마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비는 옥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주야,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꼭 너를 구하겠다. 사형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옥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주는 수레에 실려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군사들이 호위했고 형리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형틀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주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죄인 옥주는 왕비마마를 독살하려 한 대역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옥주는 무죄다. 그 사람은 우리를 살린 은인이야. 처형을 멈춰라. 하지만 군사들이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설청명이었습니다. 설청명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처형은 부당하다. 옥주는 무죄다. 군사들이 설청명을 막으려 했습니다. 물러서시오. 이것은 왕명이오. 하지만 설청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상가 설청명이다.
내가 이 아이의 관상을 보았다. 이 아이는 왕비의 관상을 타고났으며 만인을 구제할 운명이다. 이 아이가 역적일 리 없다.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남대문박 의원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운 아버지다.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 김 씨도 나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쓰레기장에서 주워 키운 어미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내가 안다. 이정빈도 나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양아버지다. 이 아이는 왕실의 은인이다. 부당한 처형을 멈춰라. 1명, 2명, 3명. 옥주가 치료해준 백성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옥주가 나를 살렸다. 내 아이를 살린 사람이 옥주다. 옥주는 성녀다. 역적이 아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궁궐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왕비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비는 회복 중이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시녀들을 모두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녀 중 1명이 자백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마마. 소녀가 숙의 정씨의 명을 받고 약에 독을 넣었습니다. 무엇이라? 왕비는 즉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옥주는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은 정씨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요? 시녀가 자백했습니다. 정씨가 시켜서 약에 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왕은 즉시 정씨를 불렀습니다. 정씨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질투심에. 왕은 격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왕비를 해치려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냐. 왕은 즉시 저작거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 옥주는 무죄다. 저작거리에 왕명이 전달되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내렸습니다. 왕명이시다. 옥주는 무죄. 즉시 석방하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세. 만세. 백성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옥주는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김씨가 달려와 옥주를 껴안았습니다. 옥주야, 우리 딸, 살았구나. 의원도 이정빈도 설청명도 옥주를 둘러쌌습니다. 옥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주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옥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주, 짐이 잘못했소. 짐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소. 용서해 주오. 옥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왕비도 옥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주야, 미안하다. 내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마마 아닙니다. 마마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왕은 정씨를 폐서인으로 만들고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옥주에게 더 높은 지위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저 백성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옥주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한양 곳곳에 의원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뜻이로다. 짐이 허락하겠다. 그 후로 옥주는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양 곳곳에 의원이 세워졌습니다. 재민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의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주는 직접 의원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옥주가 26살이 되던 해 왕실에서 혼처를 제안했습니다. 훌륭한 양반 가문의 자제와 혼인을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소녀의 인생은 백성들을 돕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옥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옥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옥주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주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 다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옥주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옥주는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재민의원을 총동원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무료로 죽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쉬셔야 합니다. 옥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어찌 쉴 수 있겠느냐? 옥주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주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옥주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김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의원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의원이 옥주의 곁에 앉았습니다. 옥주야,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옥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요. 옥주야, 넌 이미 수만 명을 살렸다. 이제 됐다. 편히 쉬어라. 옥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주의 죽음은 온 한양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장례식 날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성녀가 돌아가셨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다. 왕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왕비도 함께였습니다. 옥주는 진정한 성인이었소. 이 나라가 옥주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왕은 옥주에게 재민 성녀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백성을 구제한 성녀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주의 묘는 남대문 밖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김씨 부부의 묘 옆이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옥주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주가 세운 재민의원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옥주의 제자들이 이어받아 대대로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조선이 끝날 때까지 재민의원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옥주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쓰레기장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단다. 모두가 짐승처럼 여겼지만 그 아이는 성녀가 되었지. 왕비의 관상을 타고났지만 왕비가 되지 않았어. 대신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렸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지금의 종로 어딘가에 옥주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옥주의 묘를 찾아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옥주는 죽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옥주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쓰레기장에서 개들과 함께 자란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돌을 던졌고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믿음이 옥주를 살렸습니다. 김씨 부부가 옥주를 주워 키웠고 이정빈이 옥주를 양녀로 삼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옥주를 믿어주었습니다. 옥주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옥주의 관상은 왕비의 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주는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을 품고 수만 명을 살린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옥주는 짐승처럼 태어났지만 성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옥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주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하지만 옥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주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로 입은 상처였습니다. 월선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기생이었다가 도망친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은 평양의 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늘 천대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도망쳤습니다. 관기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더 이상 그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한양까지 걸어왔습니다. 길에서 굶고 추위에 떨고 사람들에게 쫓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월선은 남대문 밖 뒷골목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옥주처럼. 어느 날 월서는 재민 의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의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월서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의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옥주의 제자였던 의원 송찬봉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송찬봉은 환자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약을 주었습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곳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며칠을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던 어느 날 월서는 쓰러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병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월선이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송찬봉이 월선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선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쉬세요.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송찬봉은 월선에게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송찬봉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월선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다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송찬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관기이군요. 월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관아에 넘기실 거죠? 송찬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옥주 스승님께서 세우신 재민 의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 치료받을 수 있고 누구든 쉴 수 있습니다. 월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어떤 처지에 있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월선은 재민 의원에서 회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떠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송찬봉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송찬봉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친 관기입니다. 관아에서 찾으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송찬봉은 월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환자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월선은 그날부터 재민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심부름 같은 간단한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약초를 다루는 법, 환자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월선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송찬봉은 월선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스승님과 닮았습니다. 옥주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스승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간절했고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옥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송찬봉은 밤마다 월선에게 옥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태어난 이야기, 김씨 부부에게 구원받은 이야기, 역병을 물리친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쓴 이야기. 월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똑같네요. 무엇이 말입니까? 선생님도 버림받았고 천대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처럼요. 송찬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 아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셨습니다. 월선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이제 제법 훌륭한 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솜씨가 능숙했고 약을 짓는 법도 익혔습니다. 특히 월선은 여자 환자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같은 여인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20 남짓해 보였는데 몸이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월선이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맞으셨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월서는 여인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월선은 정성껏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멍든 곳에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월선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닙니다. 여인은 월선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망칠 수 있을까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그 여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은 남편의 학대를 피해 몰래 의원에 왔다가 월선의 도움으로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월선은 송찬봉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을 숨겨주실 수 있습니까? 송찬봉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남편이 찾아오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송찬봉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 이 여인을 도우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숨겨드리겠습니다. 춘심은 재민의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춘심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누라가 여기 있다며. 당장 내놔. 남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놀라 물러났습니다. 송찬봉이 나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곳은 의원입니다. 닥쳐. 내 마누라 내놔. 남편은 의원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춘심의 남편입니까? 그래. 넌 누구야? 저는 이곳의 의녀입니다. 춘심은 여기 없습니다. 거짓말 마. 분명 여기 있다고 들었어. 월선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춘심은 당신 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여인을 괴롭혔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남의 집안일에. 집안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남편은 월선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원 앞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시오. 재민 의원은 우리 모두의 은인이요. 함부로 하지 마시오. 백성들이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송찬봉이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 남자는 분명 다시 올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심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옥주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송찬봉은 월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스승님을 닮았구나. 며칠 후 예상대로 춘심의 남편이 관아 군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 의원에서 내 마누라를 숨기고 있소. 군사들이 의원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미리 춘심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두고 봐라. 남편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춘심은 결국 재민의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선처럼 의녀 수업을 받았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의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이 재민의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대받는 아내, 도망친 기생, 버려진 과부. 갈 곳 없는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월선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송찬봉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월선을 지지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재민의원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을 넘어 상처받은 여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그 여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여인들은 의녀가 되었고 일부는 약방에서 일했고 일부는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민 의원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월선의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흉터의 의녀라고 불렸습니다. 얼굴에 상처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지만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상처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재민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귀부인은 궁궐의 나인이었습니다. 왕비의 시녀였습니다. 월선 의녀를 뵙고 싶습니다. 월선이 나오자 나인이 말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월선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요? 마마께서 당신의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여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요. 마마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월선은 송찬봉을 보았습니다. 송찬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십시오. 좋은 기회입니다. 월선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주가 모셨던 그 왕비였습니다. 내가 월선이냐? 그렇습니다, 마마. 왕비는 월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흉터. 어떻게 생긴 것이냐? 어릴 적 화재로 생겼습니다, 마마. 아프지 않았느냐?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옥주를 닮았구나. 옥주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럼 옥주는 나의 은인이었느니라. 나를 2번이나 살렸고 평생 나의 친구였느니라. 왕비는 옥주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월선은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옥주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옥주도 그렇게 여인들을 도왔느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왕비가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여라. 월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마, 소녀는 여인들을 위한 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민 의원보다 더 큰 오직 여인들만을 위한 의원을요. 왕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내가 도와주마. 그해 가을 한양 북촌에 새로운 의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여민의원. 여인들을 위한 의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왕비의 후원으로 세워진 의원이었습니다. 넓은 건물에 충분한 약재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월선이 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민의원은 오직 여자 환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과 일꾼들도 여자였습니다. 학대받는 여인, 병든 여인, 갈 곳 없는 여인. 모두가 여민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여민의원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월선이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여민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월선 의녀가 누구요? 제가 월선입니다. 노파는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얼굴의 흉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흉터가 있구려. 그렇습니다. 아팠겠구려. 예전에는 아팠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왔소. 당신을 찾아서. 월선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노파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망쳤던 그 기방의 주인이요. 월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망친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소. 내가 기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옳았는지. 그리고 깨달았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기생도 사람이라는 것을. 노파는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요. 내가 사과를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소. 월선은 노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노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소. 월선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노파는 평양으로 돌아가 기방을 없앴습니다. 대신 기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 독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월선은 기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옥주 선생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선도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월선이 50살이 되었을 때 여민 의원은 조선 전역에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평양, 전주, 대구, 부산. 큰 도시마다 여민 의원이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의녀들이 월선의 가르침을 받아 각지에서 여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월선의 명성은 옥주에 버금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옥주에 이어 월선이 나타났다. 흉터의 성녀가 조선을 구하고 있다. 조정에서도 월선을 인정했습니다. 왕은 월선에게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옥주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월선이 60살이 되던 해 마지막 큰 일을 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기관을 세운 것입니다. 이름은 여의학당. 여자들이 의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양반집 딸도 평민의 딸도 심지어 천민의 딸도 함께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의술을 배운다는 것이냐?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월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옥주 선생님도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을 살렸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왕비도 월선을 지지했습니다. 월선의 말이 옳도다. 여인들도 배워야 한다. 여의학당은 성공했습니다. 첫 졸업생들이 나왔고 그들은 조선 각지로 퍼져나가 여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월선이 7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월선은 옥주의 묘를 찾았습니다. 남대문 밖 언덕 김씨 부부 옆에 잠든 옥주의 묘였습니다. 월선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월선입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재민의원, 여민의원, 여의학당. 모두 선생님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선은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재민성녀 옥주지묘.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월선은 느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월선은 그의 가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월선이 도운 여인들, 월선에게 배운 의녀들, 월선을 존경하는 백성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흉터의 성녀가 가셨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다. 월선의 묘는 옥주의 묘 옆에 세워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계민 성녀 월선지묘. 계승할 계자를 써서 백성을 위한 일을 이어받은 성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월선 이후에도 옥주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재민의원과 여민의원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여의학당도 계속되었습니다. 대대로 여의들이 배출되어 조선 여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옥주가 심은 씨앗은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숲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 의료인들, 여성 인권 운동가들, 사회 약자를 돕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옥주와 월선의 후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옥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있었고 의원이 있었고 이정빈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월선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송참봉이 있었고 춘심이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다시 왕비가 있었습니다. 선은 혼자서는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약자를 돌아보고 손을 내밀고 함께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옥주와 월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의 옥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